안녕하세요, 심찬우예요. 제가 아까까지 세윤이랑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조금 놀다가 안 되겠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지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한 화면 다시 삼성 패드로 돌아왔고요. 아이패드 써보니까 좋기는 하거든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쓰던 거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요게 더 익숙하실 거니까 요걸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장 그 전 파트는 그래도 좀 쓰면서 가능했는데 시장 파트는 뭐 그래프 그려질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처럼 좀 무근본으로 그리다가는 여러분한테 오후 개념을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노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트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제가 쓴 노트고요. 네, 제가 쓴 노트입니다. 그 전에도 이거 보면서 계속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여기 위에다가 필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세윤이 패드로 신용까지 다 했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일단 그리고 6번째로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통 전통시장 이런 데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 시장은 그거보다는 더 범위가 넓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정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는 곳을 다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가볍게 들어만 주세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생산한 식으로 자급자족을 하다가 자급자족을 하면서 남는 게 생기죠. 이거를 이거를 원하는 사람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것만 하게 되죠. 원래 잡다하게 다 하다가 각자 잘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특허라고 하거든요. 특화를 해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화폐가 생기죠. 원래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화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화폐도 있고 이렇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한 군데에다 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할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절약. 원래 물물 교환을 하려면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시장에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다 여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많이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특화 내가 아까 특화 설명했죠. 각자 잘하는 것만 하는 거. 각자 잘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 각자 잘하는 것만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업이 되겠죠. 일을 나눠서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 소비 기회가 늘어나고 그리고 시장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정보 교환도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종류. 일단 나누는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가시 여부에 따라 가시 여부냐면 눈에 보이는 여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자면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를 거래하는 겁니다. 서비스 거래하는 것도 서비스도 하나의 그 생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비스도 그 생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생산 요소는 무엇이냐?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이게 있습니다. 노동, 토지, 자본 이게 생산 요소거든요. 이런 거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노동을 거래하는 시장은 인력사무소, 취업박람회 이런 게 노동을 거래하는 시장이겠죠.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겠죠. 그리고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은 뭐 주식 시장, 뭐 외환 시장 이런 게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생산 요소 시장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시장. 이거를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시장. 눈에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런 거는 뭐 전통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뭐 병원 영화관, 그리고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것도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약간 애매한 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것 같고, 예, 안 나올 것 같고, 뭐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런 거 확실하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상적 시장,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옷 살 때 거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잖아요.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뭐 노동시장. 아까 취업박람회 얘기 이거 취소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그 거래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런 예, 추상적 시장.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막 엄밀하게 알아두지 말고 그냥 이런 예시 같은 것만 잘 알아놔도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수요랑 공급. 여기에서 막 그래프 같은 게 이제 쏟아져 막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리면은 오개념이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거를 킨 거고요. 자, 수요와 공급. 수요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예요. 그러면 공급은 뭐겠어요? 팔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이겠죠. 노란색으로 할까요? 땡. 노란색이 낫겠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 팔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입니다. 공급. 그러면 수요량은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도 뭐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은 이거는 가격이랑 꼭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 잡아둬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수요량, 공급량은 가격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 양이 변합니다. 위에서 말했죠? 량, 가격. 뭔 소리인지 알겠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 량이 변합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거 가지고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여기 계속 빵으로 예시를 드니까 그냥 빵으로 예시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빵으로 하겠습니다. 예. 커피 이게 왜 한 거야 그러면? 자,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빵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빵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죠. 빵 말고 차라리 딴 걸 사고 말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떨어집니다. 수요량이 이렇게 떨어지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있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의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음혈관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공급법칙. 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가 반비례를 하잖아요. 반비례를 하니까 곡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간다 해가지고 우하향 하는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진짜 공급법칙.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물건 빵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빵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빵 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기회에 빵 가격이 오른 기회에 빵을 더 팔고 싶으세요? 덜 팔고 싶으세요? 더 팔고 싶겠죠? 왜냐면 똑같이 빵을 파는데 들어오는 이윤이 더 많으니까 빵을 더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올릴 때
공급량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빵을 더 팔고 싶으세요? 덜 팔고 싶으세요? 덜 팔고 싶겠죠? 팔수록 손해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줄어들었을 때 줄어들고 해서 가격과 공급량은 정비례의 관계, 다른 말로 양의 관계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우상향하는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요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아까 그렸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도 이렇게 있어요. 얘네 둘이 뭐 수요 따로 공급 따로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어쨌든 상호작용을 하니까 시장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이 딱 하고 합쳐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딱 만나는 이런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러면 요 지점에 있으면은 수요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하는 이런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요런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에 균형이 맞아줬다고 해가지고 균형이에요. 그러면은 요 빵 시장에서의 요 그래프에서의 요 부분은 빵 시장의 균형이겠죠. 그러면 여기 요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은 봐봐요. 1,000원이죠.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라서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은 1,000원이다. 여기에 1,000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 여기 수량을 봅시다. 균형 상태의 거래량은 100개죠. 그래서 이거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균형 거래량은 10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얘들이 막 자유롭게 거래를 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좋을 대로 거래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가 맞춰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거래량이 변화가 안 하는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이때 시장의 균형이 성립을 해요. 여기에서 딱 만나니까 이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적합한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균형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빵 가격이 500원일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빵 가격이 만약 500원이에요. 여기죠. 이때는 공급량은 40개예요. 수요량은 160개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 수요라고 하고 40개보다 160개가 120개만큼 많으니까 이 120개를 초과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오버된 량 해가지고 초과 수요량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자 간의 구매 경쟁이 발생을 하겠죠. 아, 나도 살래 하면서 구매 경쟁이 막 발생을 하죠. 구매 경쟁이 막 발생을 하면서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자는 가격을 올릴 거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할 겁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래보다 상승을 하면서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상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느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법칙, 공급법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면 가격 상승이 멈춰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균형 가격에 도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빵 가격이 2,000원이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빵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수요량은 40개죠. 공급량은 160개예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턱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오바된 양 120개. 여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각자 상황만 바뀐 거야. 왜냐면 사려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겠죠. 그럼 공급자 간의 판매 경쟁이 일단 발생을 하고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상품 가격이 떨어집니다.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수요법칙, 공급법칙 따라가지고 수요량은 올라가고 공급량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불균형이었던 게 점점 수요법칙, 공급법칙 따라서 맞춰지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하락이 멈춰가지고 결국 균형 가격이 도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순서,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흐름으로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면 이게 중간에 꼬이거든? 이게 중간에 꼬이면은 답이 없어요. 원래 맞았던 말도 순서가 틀려지면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빵 사는 사람, 여러분이 빵 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시로 기억을 하고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요 흐름을 이해를 하세요. 무식하게 대가리에 때려 박으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순서가 뒤틀려지고 순서가 뒤틀려지면 원래 맞았던 말도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두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여기 위에서 점이 움직였거든요. 여기 위에 이 점이 2점으로 움직일 때 이 점이 2점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곡선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점이 이 점에서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위의 점만 다뤘거든요. 근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는 이게 이 점 위가 아니고 그냥 이 직선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직선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 있던 직선 위에 점이 아니고 그냥 이 직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직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 곡선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공급 곡선 얘도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공급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직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수요 변화 공급 변화입니다. 직선 위에 점이 움직이는 건 수요량 변화 공급 양 변화예요. 내가 이거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대충 알겠죠? 수요량이 변하는 건 가격이 변하는 거고 가격이 변하는 거는 이 그래프 위 상의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그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다. 알아먹겠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알아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는 량이라는 말이 안 붙죠. 그냥 수요 자체가 변하고 공급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 요인, 가격 말고 딴 거, 예를 들면 뭐 선호도 변화라든가 여기에 요인들이 있죠. 내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이외 요인에 따라 수요 공급의 욕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곡선의 위치 자체가 변합니다. 알아먹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증가는 오른쪽이고 감소는 잠시만요. 증가는 오른쪽이고 감소는 왼쪽으로 이동해요. 이거는 공급 수요 다 마찬가지예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일단 수요 증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증가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 알아도 상관없고 그래프 그려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그래프로 설명을 할 텐데 머리로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머리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빨간색 그래프가 원리였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로 이동을 했어요. 이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내가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 원래 균형 지점이 여기였어요. 아까 위에서 균형 설명한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P0이었고 균형 거래량은 Q0이었습니다. 보이죠? 근데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주황색 곡선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 지점인 여기겠죠. 여기 새로운 균형 지점에서 여기 별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에서 균형 가격은 P1이죠. 그래서 P0보다 P1이 크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Q1이 됐죠. Q0보다 Q1이 크니까 균형 거래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를 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를 하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자, 저는 소시민 심찬유입니다. 빵을 살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매번 빵을 하루에 한 개씩 사 먹었었어요. 근데 알바를 뛰는데 월급이 갑자기 2배로 늘었어요. 살만하죠? 그러니까 약간 부르주아의 삶 약간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사는데 넉넉하니까 빵을 이제 하루에 2개씩 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빵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기호. 만약에 옛날에는 영양빵 이런 거 있어도 사람들이 에이 그럼 맛없는 거 왜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요가 얼마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약간 요즘으로 오면서 야 영양빵이 건강에 좋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그 영양빵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기호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양빵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게 됐을 때 기호가 증가했을 때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영양빵을 찾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수요자 수가 늘어났을 때 이럴 때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대체재 가격. 내가 빵을 팔고 있어요. 빵 약간 그 달달한 빵 말고 약간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파는데 그 내가 하는 빵 가게 옆에 그 와플 가게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와플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와플 사는 사람들이 응? 와플이 올랐네? 아예 안 먹어. 그러면 빵 있네?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제 빵이 더 잘 팔리겠죠. 와플과 빵은 약간 밥대용으로 해가지고 대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 사회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 가지고 뭐 돼지고기, 닭고기, 콜라, 사이다 이런 걸로 설명을 했죠. 저는 빵 하나로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완제 가격. 보완제는 이거를 약간 보충해줘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우유 가격이 올라요. 만약에 우유 가격이 오르면은 빵은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유 가격이 오르면은 빵 굳이 먹어야 되나? 안 먹어. 딴 거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한 거지? 아 잠시만요. 아 미안해요. 아 미쳤나봐. 아니 우유 가격 오르면 안 되지 심찬유야. 죄송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정정할게요. 방금 거는 수요 감소한다는 얘기였고 우유 가격이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우유 가격이 떨어져. 우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유랑 같이 먹을 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아, 진짜 대가리 깨질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씨. 우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유랑 같이 먹을 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야. 아, 다시 찍을까? 아, 그래도 20분 찍었는데. 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제랑 보완제 차이점 뭔지 알겠죠? 대체제는 완전 그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빵이랑 와플 같은 거고요. 보완제는 보충해주는 거, 빵이랑 우유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가격 인상 예상. 만약에 빵이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미래에 그 빵이 3,000원으로 오른다는 소문이 막 돌아요. 아, 그러면은 빵이 한 달 있다가 3,000원으로 오른다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쟁여놔야겠죠. 1,000원인데 많이 쟁여놔야 3,000원으로 오르기 전에 빵을 많이 쟁여놔야 이득이라고 수요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가격 인상 예상 할 때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아, 나 진짜 보완제 우유 설명 잘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아, 나 진짜 오늘 도덕 2개 틀려가지고 마탱이가 나갔나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나 진짜 죄송해요. 네, 이제 수요 감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수요 곡선이 여기 있었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수요가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내가 수요 증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고 감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P0이었는데 이게 곡선이 이동을 하면서 P2가 됐죠. 이게 원래에서 떨어진 거니까 균형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Q0이었는데 얘가 이동을 하면서 Q2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 거래량도 감소를 합니다. 이거 머리로 이해하실 분들 잘 해보세요. 전 그래프가 편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전 그래프 그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경우냐면 반대예요. 이게 증가랑 감소랑 반대니까 이것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알바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사던 빵 못 사겠죠? 이틀에 하나밖에 못 사겠죠? 원래 하루에 하나 사던 거. 소득이 줄었을 때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호가 떨어졌을 때 야, 저거 먹으면 안 걸린대. 진짜? 안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호가 떨어졌을 때 수요자 수가 줄었을 때 사는 사람이 얼마 없으면 수요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대체제 가격. 대체제 가격. 내가 미쳤어요.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배포를 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내가 잠깐만 딴소리를 할게요. 내가요 이날 하루 종일 사회 공부만 했거든요. 이거 쓰는 날. 그래가지고 노트 정리를 좀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복붙을 하고 편집을 안 했나 봐요. 내 거 보는 사람들 진짜 믿고 보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진짜 내가 왜 그랬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나 이거 강의도 안 했으면은 나 이거 몰랐을 뻔했어. 나 진짜. 근데 내가 지금 사회 교과서가 없는데. 사회 이거 펼치는 김에 딴소리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오늘 시험을 보고 물병을 가방에 넣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물병에서 물이 새가지고 시험지하고 평가 문제집하고 교과서하고 다 젖었어요. 너무 빡쳐. 안 그래도 지금 마탱이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잡음 맞겠다고 문도 닫고 선풍기도 안 틀고 더워가지고 정신도 없고. 이거 친구들 안 그래도 공부하는 힘들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 있다고 얘기하면은 애들 더 피곤할 텐데.
아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죄송합니다. 자꾸 노트 보시는 분들 편집해주세요. 저도 지금 편집하겠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예요. 떨어졌을 때 편집하시는 분들이 미리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처럼 안 한 사람들 편집해주세요. 와플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빵 먹던 사람들이 와플 먹으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감소를 하고, 보완제 가격이 증가했을 때 내가 아까 그렇게 설명하다고 우유 가격이 늘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빵을 원래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 가격이 늘으면은 빵도 잘 안 먹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수요자의 가격 인하 예상. 원래 빵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 뒤면 300원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낫겠어요? 한 달 있다가 300원 됐을 때 쟁여놓는 게 낫겠어요? 300원 됐을 때 쟁여놓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예상이 됐을 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이제 공급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 멘탈이 깨졌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진짜 멘탈 깨졌어.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빨리빨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것도 먹통이네.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알아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균형 거래량이 여기였는데 여기로 변했어요. 여기로 변했어요. 여기에 새로운 데에다가 내가 별표를 한번 쳐놓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로 떨어진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했죠. 근데 균형 거래량은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하는 거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했죠. 머리로 이해하실 분들 알아서 잘 해보세요. 화이팅! 자, 공급 증가 요인, 생산기술의 발전. 생산기술, 원래 기계가 있었는데 원래 그 기계가 빵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한번 줘봅시다. 원래 이 기계가 하루에 빵을 100개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생산기술이 발전을 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놨는데 이 기계는 하루에 200개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원래 하루에 100개 찍던 걸 200개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 비용의 감소,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만약에 빵을 만들어요. 근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더 평소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빵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생산 비용의 감소. 공급자 수의 증가.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급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공급자의 가격 인하 예상. 이게 공급자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빵을 1,000원에 팔았었는데 이게 다음 달이 되면 300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0원이 지금에 많이 파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300원이 한 달 뒤에 많이 파는 게 낫겠어요? 1,000원이 지금에 많이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감소. 원래 공급이 여기 있었는데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감소하면 왼쪽이 됐잖아. 그러니까 별도 안 그러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균형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원래였던 동그라미에서 새로운 거인 별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균형 거래량은 감소를 했죠. 그래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 깨져가지고 저는. 공급 감소. 생산 기술이 퇴보를 하진 않겠죠? 이거는 해당 없어요. 생산 기술이 퇴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발전만 하지. 여기서 볼게요. 생산 비용의 증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밀가루 가격이 올라요. 빵 만드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주고 밀가루를 샀는데 똑같은 돈인데 살 수 있는 밀가루 양이 적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밀가루를 조금밖에 못 샀으니까 빵도 조금밖에 못 만들겠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급자 수가 고치세요? 왜 안 지워져? 공급자 수가 감소를 해요. 공급자 수 빵 만드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빵도 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공급자의 가격 인상 예상. 만약에 지금 빵을 팔면은 개당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아마 한 달 뒤에 넘어가면은 빵 한 개에 3,0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팔아가지고 빵 하나당 1,000원 버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한 달 뒤에 팔아가지고 빵 하나당 3,000원 버는 게 이득이에요? 빵 하나당 3,000원 버는 게 이득이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덜 만들게 되는 거지.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지금은 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알아먹겠죠? 랄랄라. 제가 왜 그랬을까요? 계속 현타가 오는데 오늘 도덕에 대한 현타랑 지금 이거 수업 자료에 대한 현타랑 이렇게 해가지고 현타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동영상 찍기 시작할 때는 니들한테 오늘 거는 있고 지금 과거 거는 못 바꾸지만 내일 거랑 내일 모레 거는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정작 나도 못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언한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업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지금 수업에 집중을 해볼게요. 저도. 자, 이제 그 국내 총생산. 여기부터는 쉬워요, 이제. 국내 총생산이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색빛깔 빠덕빠덕 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1년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영토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그 해에 생산된 벼룩시장 중고물품 포함 안 돼요. 최종 생산물 이중 계산을 막아요. 내가 빵 만드는데 이 빵의 가치는 포함이 되는데 빵 만드는 데 쓰인 밀가루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말이에요. 요거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 내가 만약에 빵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게 GDP에 포함이 되는데 내가 빵을 만들어서 그냥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나 혼자 다 처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으니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단하죠? 유효성. 한 나라의 생산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생산 규모 한 나라에서 어느 만큼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 파악할 수가 있고 국민 전체 소득 파악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규모 들어가면은 국내 총생산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가사노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이런 거는 가치는 있는데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죠. 근데 이게 가사노동도 그 가정주부가 그냥 집에서 하는 그 가사노동 포함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도우미를 주고 가사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돈을 줘요. 돈을 주는 거는 이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가사도우미를 돈 주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이건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연고갈, 환경오염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이거죠. 이거는 그 가치가 있는데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것도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GDP로 삶의 질 파악을 하기는 어렵다. 중국 GDP 높은데 우리 중국 잘 산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수준, 빈부 격차 정도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GDP가 높은 게 그냥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또 감안하지 않으면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GDP가 많아진 거니까 그런 거를
이 중국의 GDP를 약간 국민 개개인의 그런 거에 맞춰서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약간 현실성에 다가오게 그런 식으로 약간 GDP를 약간 가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거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겁내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GDP가 아무리 커도 인구수로 나누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아까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 규모 이런 거였다면 여기는 국민들 약간 범위가 작아졌죠. 국민들의 소득 파악, 뭐 생활 수준. 약간 국내 총생산보다 얘를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좀 더 국민 개개인의 약간 이런 거에 파악하기가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기에는 GDP보다는 1인당 GDP가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북유럽 국가들이 되게 높아요.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 이거는 그 시험에 안 나온다고는 했는데